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애자산관리사 정욱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중심으로 우리 인류가 겪게 될 앞으로 경제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 침체란 뜻이고요. 여기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경제 참여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짙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재생산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성장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제체제가 좀 정상적이고 건강하면 계속 경제가 굴러가면서 성장을 계속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들을 이 경제 주체들에게 다 골고루 충분하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계속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결과로 바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건강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는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에 그랬듯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최소한의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내 손아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채가 문제고 약간씩 이제 종류는 다릅니다만 주요국들을 보면 다 부채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돈 풀기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강도가 커지고 돈이 시중에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인플레이션이 오죠. 자,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유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고 그러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잘 써서 인플레이션을 적당히 통제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2%. 근데 지금 뭐 9%, 8%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2%가 잘 통제가 될 거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앞으로 꾸준히 어느 정도 높은 모습을 구조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강한 어떤 매파적인 모습을 막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이 구조화, 장기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이 인플레이션의 구조화, 장기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에 첫 번째는 바로 세계가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극화 또는 블록화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거에는 미국 1급 중심의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이 운영이 됐었죠. 미국 중심의 서구 선진국은 주로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신흥국이 어떤 원자재부터 1차, 2차 생산품을 생산을 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이 전 세계가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지난 수십 년간 경험을 해왔죠. 그랬는데 그 자유무역주의를 만들었고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였던 미국이 이제는 그 자유무역주의를 해체하는 보호주의의 선도자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미국은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이제 표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봤는데 어느덧 강력한 경쟁자들,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어떤 세계화된 이 경제 시스템의 이 수혜를 미국이 혼자 다 보는 게 아니라
유럽은 유럽대로, 중동의 산유국들은 산유국들대로 미국 말은 잘 안 들으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자꾸 표방을 하고, 대표적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지금은 G2라는 표현으로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을 심심치 않게 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속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주의, 이 세계화가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 되기 어렵다라면 이제 보호주의를 통해서 자국의 어떤 이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보호주의, 리쇼어링은 미국만 이런 정책을 피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자유무역주의로 갈 거냐?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이 보호주의로 가면 다른 나라들도 보호주의로 일정하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다극화 또는 블록화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동안은 어떤 제품이 있으면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는 대만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추고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에 좋은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게끔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리쇼어링, 보호주의로 가면 한국, 대만이 주로 생산하던 반도체를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도 직접 생산을 해서 생산기지를 각 나라들이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단가가 올라갔다. 이것은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되고 물건 가격, 즉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되겠죠. 세계가 쪼개지는 이런 현상, 보호주의, 자국 이기주의가 강해지면서 점점 세계는 협력보다는 갈등, 투쟁, 패권, 쟁투 이런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전쟁 같은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이런 이 갈등 양상이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니까 지금 석유 가격, 뭐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한 천연가스를 충분하게 잘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갈등은 물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자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가 쪼개지는 현상이 또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예를 들면 경제학 교과서라든가 뭐 투자에 관련된 교과서적인 내용, 어떤 책들의 내용들이 이제는 그러한 분석이나 전망들이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들이요,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지금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정리가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극화되고 블록화되고 자국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세계화라는 걸 배경으로 한 이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잘 안 들어맞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단적인 예로 미국 연준이 인플레 파이터가 돼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긴축을 강하게 핍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긴축을 해서 시중의 돈을 흡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올해 겨울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원유 가격은 계속 들썩할 거고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그냥 정답으로 알았던 그런 이론들을 너무 교조적으로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것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해석들에 머무르지 않는 분석과 전망을 드리려고 부족하지만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물가가 쉽게 통제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 두 번째, 바로 중국의 역할 변화입니다. 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그때도 양적 완화를 처음 이제 미국이 도입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한참 산업화가 막 꽃피기 시작하면서 세계 공장으로서 변모한 어떤 역사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을 때입니다. 생각해보면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 아주 싼 값으로 싸구려부터 양질의 물건들도 막 공급을 했죠. 만약에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싼 가격으로 시장에 풀려 나옵니다. 그럼 물가가
수가 있겠습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중국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의 인구는 많지만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라는 게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매력이 높지 않았던 그러한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진 않고 열심히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싼 가격의 물건을 막 공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많이 컸어요. 물론 여전히 공산품은 중국이 쌉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세계 공장 역할하는 중국의 그 기능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기업들한테는 중국만한 선택이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산품은 여전히 저렴하긴 한데요. 과거보다 가격이 좀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기술 수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엄청난 인구의 이 중국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생산 요소의 가격들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것은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올라간 거죠. 내수 시장이 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싼 값에 막 생산해서 수출하기 바빴다면 지금은 그 생산한 것을 내수 시장에서 또 소화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물가를 끌어내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덜하게 됐고 오히려 중국의 엄청난 이 구매력, 소비가 가격을 급등시키는 그런 현상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2008년도에도. 이 돈을 많이 풀면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엄청나게 푼 돈을 중국이 상당히 또 많이 흡수를 해가죠. 뭘로요? 수출 대금으로. 그렇게 해서 서구 선진국 안에 넘쳐나는 돈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중국이 돈을 벌어가면서 부작용을 좀 줄인 역할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중국이 이제 소비도 엄청나게 하죠. 수입도 많이 해요. 옛날처럼 수출 대금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부 세계에 있는 돈을 무조건 흡수하기만 하는 과거와 같은 역할은 이제 좀 변한 거죠.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중국의 역할이 전 세계 물가를 예전처럼 낮추는 그런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가를 잡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 근거 세 번째는 바로 그린플레이션입니다. 그린플레이션은 그동안 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운용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건 진짜 이제 인류가 다 고난에 빠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적인 어떤 경제체제로 전환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과도기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산유국들은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인류가 지구에서 오랜 기간 잘 살아가려면 화석연료를 언젠가는 버려야 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화석연료를 어쨌든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이 밤의 끝을 잡고 산유국들이 어떻게든 부를 축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석유를 판 돈으로 포스트 화석연료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을 해서 석유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증산을 하다가 1년여 만에 감산을 결정을 한 거예요. 뭐 감산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석유의 소비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증산을 하면 원유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1년 만에 다시 감산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산유국들, 석유로 지금까지 부를 축적해왔던 나라들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 욕구가 비춰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의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70년대 오일 쇼크와 많이 비교를 하죠. 그 당시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기름값이 너무 뛰니까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공급망의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석유가 문제였는데요. 여전히 화석연료가 계속해서 물가를 쉽사리 충분하게 낮추기 어렵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근거는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그동안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한 걸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났습니다.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는 툭 하면 홍수가 일어나고요. 지구 반대쪽에서는 극심한 또 가뭄이 일어납니다. 요새 뭐 유럽에 가뭄이 엄청나서 강바닥이 막 드러나고 유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이제 보시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만 하더라도 뭐 강남 침수라든가 물난리를 또 우리는 또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그 빈도가 좀 커졌죠. 캘리포니아의 뭐 대형 화재라든가 호주의 뭐 대형 화재, 뭐 대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이게 잘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원자재 공급이라든지 농산물, 축산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한 지구 환경의 변화, 악화는 자연스럽게 감염병의 문제와 연결이 되죠. 인간이 사는 번역과 자연이 자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보존을 하는 그 번역이 이제는 경계가 무너지면서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수년째 인간이 큰 고통을 좀 겪고 있는데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심각한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감염병 사태는 자주 반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들은 공급망 뿐만 아니라 우리 글로벌 경제 체제 자체를 상당히 교란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이 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중요한 트리거이자 요소가 될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쉽게 통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가 블록화, 다극화되고 있는 흐름. 두 번째로는 중국이 더 이상 저물가의 산실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그린플레이션 현상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적인 현상들이 물가를 계속해서 자극할 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환경들 속에서 미국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은 기존의 긴축 정책 또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침체도 막으면서 때로는 인플레이션도 잘 통제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뉴 노멀을 형성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인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오랜 기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자산에서 투자 기회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돈독한 TV 채널에 가시면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